자, 두 번째 이슈는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글로벌 시장이요, 정말 강합니다. 특히 미국 시장이요. 강하긴 강한데 사실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목요일 상승, 또 금요일 상승, 공통점은요, 이슈가 똑같습니다. 무역협상의 기대감, 그 다음에 고용지표, 이 두 가지였는데요. 목요일은 무역협상 기대감, 앞으로 4주에 협상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때는 고용지표가 예상 밖으로 그래 좋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금요일 날 되니까요, 무역협상 기대감에다가 고용지표, 3월 신규 고용이 더 늘어났다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이거 완전히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의 재료가 굉장히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장을 이끌어갈 큰 재료가 없다는 것은 지금 상승이 추세적 상승으로 인정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거죠. 근데 너무 웃긴 것은 이 두 가지 재료가 시장을 뒤흔드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시장에서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재료를 정말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 재료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금리 인하가 아주 큰 재료죠. 근데 금리 인하라는 부분이 가능하겠냐라는 부분이 금요일날 고용지표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신규 고용, 3월 신규 고용이 예상보다 2만 1,000명이 더 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업률이 더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하죠. 실업률이 낮아지는 상태에서 미국이 금리 인하한다? 이건 어불성설이죠.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재료가 나와야 될 시점에서 그 새로운 재료에 찬물을 끼얹는 지표가 나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지만, 이것이 결국 금리 인하를 못하게 하는 양상으로 간다면 추세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재료가 소멸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면요, 제가 여기 한번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놨던 부분인데요. 너무 재미난 것은 이 후행 추세선을 이렇게 타고서 이탈했다가 다시 되돌렸다가 다시 옆으로 기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하는 게 0.5 뭐 이런 식밖에 못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후행 스판에 추세선이 연결돼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횡보,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더 가기 위해서는 계속 시간 조정을 하면서 이격을 넓히는 방법 외에는 다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닐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재료의 소진이 다 오면서 그 재료의 소진의 막급물까지도 시장을 상승시키는 재료로 쓰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유로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유로존이요, 경기 침체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글로벌의 GDP 성장률이요, 평균적으로 3에서 3.5%가 나오죠.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4%가 나왔고 미국도 약간 좀 떨어지는 모습이지만 이 유로존은 1%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ECB가 더욱 공격적인 부양책이 필요한 때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 ECB 입장으로서는 새로운 부양책을 시장에 끄집어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독일, ECB의 최대 주주인 독일이 어떠한 행보를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죠. 만약에 독일이 이 부양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ECB가 부양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독일이 과거에 르만 브로스 사태 때는 정말 좋았어요, 경기가.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독일만 성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독일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 얘기 무슨 말이냐면 유로존을 뒤덮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결국 유로존의 부양책을 끄집어낼 거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알려주는 뉴스로 봐야 되는데요. 자, 문제는 이게 유로존에 국한될 것이냐, 그 파급 효과가요, 아니면 글로벌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과거 사례를 보면은 유로존의 경기 부양이 전 세계 시장을 커버링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유로존 정도에서 끝났었다라고 본다면 사실은 유로존의 부양책을 통해서 미국이 시장을 더욱더 끌어올리기는 어려울 거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유로존의 부양책과 함께 미국의 부양책이 필요한데 미국이 부양할 수 있는 어떤 재료가 지금은 부재한 상태라서 어쩌면은 유로존의 부양책이 그냥 일시적인 현상 정도로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하죠. 자, 글로벌 이슈를 보면요, 그 미국장이 어저께 소폭 하락을 했어요. 근데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브렉시트가 1년 정도 연장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약간 제거해 주려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분기 기업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 특히 S&P에서 거기에 관련 종목들이 약 2% 정도의 이익이 줄어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항상 실적이 좀 어려울 것 같으면요, 미리 가이던스를 낮춰줍니다. 그러면서 시장 투자가로 하여금 요 정도 선에서는 호재를 받아들여야 돼 라고 했습니다. 근데 2% 정도 줄어든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국 시장을 끌어올리는 재료는 부족하고 또 내려오르는 재료도 부족한 상황. 무슨 말이냐면 재료가 부재한 상황인 미국 시장의 모습인데 시장이 버티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맞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한번 보면요, 일목균형표상의 후엑스페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이 후엑스페이라는 것은 아주 특이한데요. 현재의 종가를 과거 26번째에 표시를 합니다. 제가 여기 이제 그려놓지 않은 것을 오늘 그려놨는데요. 지난번에 이 고점에서 이렇게 1, 2, 3 세 개를 연결을 하면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 끝난 자리에서 다시 1, 2, 3를 그어봤더니요, 지금 현재는 돌파가 됐다가 다시 회귀를 합니다. 이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후엑스페이 연장선에서 고점이 나온다라는 건데요. 거기서 고점이 현재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지점이 돌파가 돼야 진짜 27,000도 볼 수 있는데요. 그 자리는 정확하게 26,50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6,340포인트니까요. 16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하는 데가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줄 거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장의 재료가 부재한 상태라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위험자산이 올라가게 되면 금은 떨어집니다. 근데 위험자산이 내려가면 안전자산인 금이 올라가는 게 기본적인 요소죠. 근데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시장 올라오니까 금이 지난번에 1,300 거의 50불까지 갔다 밀렸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얼마 전에 금을 실물을 매집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1,700톤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4개월 동안요 40톤 정도로도 순매수합니다. 40톤이 뭐 중요해 그랬는데 사실은 중국이 4개월 동안 순매수해서 이때까지 누적 매수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중국이 순매수하기 것보다 더 많이 매수한 나라가 있는데 러시아가 271톤을 매수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할까? 의미를 줄까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 근래 중국하고 러시아가 자주 만납니다. 근데 실제로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서 달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중국 입장으로서는 달러의 영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대책이 필요할 텐데 그게 금이다라고 해석한다면 지금 중국이 행하는 금의 매수는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만약에 그 부분을 생각해서 만약에 시장에 대응을 하는 모습이라면 결국 지금 무역 분쟁이 완벽하게 해소될 거라는 거에 대한 의문점을 좀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금에 대한 부분을 지금 보면 사실은 지금 금이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 상태의 모습을 보면 음운을 뚫고 올라갔다가요. 지난번 고점 부위에서 저항을 받고 밀렸죠. 근데 이 음운의 상단선 부분에서의 조정이 보통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마무리 국면에서 다시 추세를 가져가려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면 위험자산의 한계치가 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금값이요, 지금 현재 가격에서 온스당입니다. 1,260불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위험자산을 선호해야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1,260불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금은 다시 추세가 나올 거라는 거죠. 자, 그 얘기는 금을 봐서도 어쩌면 위험자산이 고점 시그널에 다가왔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글로벌 이슈를 보면요, 미국장이요 어저께 조정을 줬습니다. 조정은 두 가지죠. 전날 있었던 기업 실적, S&P 종목 중에서 많은 종목이 영업이익이 떨어질 거다라는 불안감 하나하고요. 무역 갈등이 나옵니다. 이 무역 갈등이라는 것은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유로존과의 무역 갈등이 나옵니다. 약 110억 불 정도를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죠? 시장에서 중국과의 무역상이 마무리 국면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무역전쟁을 확산시키는 거 아닌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문제는 중국의 무역협상이 끝나고 나면 제가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판례가 돼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는 무역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썼었죠. 결국 이 모습이
시장의 우려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문제는 중국이 완전히 아직 해결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로존과의 싸움이 시작된다면 트럼프가 어쩌면 재발등을 찍을 수도 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마를 잡으려다가 잘못하면 대마를 잡히는 경우가 생기는데 어쩌면 그런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유로존의 GDP를 깎아먹고 있어요. 독일도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유로존은 다시 한번 무역 갈등을 일으킨다? 그러면 결국 글로벌의 무역의 전쟁이 글로벌의 GDP를 다 까먹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석한다면 유로존과의 무역 전쟁은 너무 이른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좀 볼까요? 기술적으로 보면요, 제가 아마 선을 그어놨는데요, 정확하게 좀 움직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 제가 보여주지 않은 거, 요 추세선이 끝난 시점에서 다시 우상향으로 세 번째 시점에서 다시 세 번째 시점을 연결해 보니 돌파하고서 나온 추세 연장선 구간에서 십자 도지가 나는데 이 자리가 목표치인 것 같다. 근데 지금 3일째 밀렸죠. 이게 진짜 목표치라면요, 또 밀릴 겁니다. 이게 밀리게 되면요, 지난번에 양운에 들어가지 못했던 캔들의 모습이 양운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나라의 상승은 상당히 의외였다라는 부분을 해석할 수 있죠. 어쩌면 만기를 앞두고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가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특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국내 시장에서 계속 제기되면서 해외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본다면 일단 기대감은 시장에 존재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미국과는 또 다릅니다. 제가 갑자기 미국 얘기하다가 우리나라 얘기를 했죠. 그건 이제 두 번째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를 보면요, 옐런이 지난번에 시장을 자리를 내놓고 제롬 파월이 시장을 장악을 합니다. 그러면서 긴축을 하죠. 긴축을 계속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통화 긴축이 경제를 어렵게 했다. 그러면 결국 긴축을 하지 말아라는 얘기였고, 레리 커들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50bp 정도를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죠. 근데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이요, 이번에 보고서를 하나 냅니다. 분석 보고서를 내는데요, 그 보고서에 의하면 긴축에 의해서 경제가 둔화된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첫 번째는 금리 인하가 다가왔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뭘까요? 금리 인하는 우리의 고유의 권한인데 왜 건드려? 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독립성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동안 시장이 올라가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됐어요. 그 반영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상쇄되거나 소멸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연준이 결국 정부와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라는 부분이고, 그 얘기는 투자가로 하여금 불확실성이 커지게끔 만드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미국 시장에 지금 제가 뭐라고 했죠? 시장을 끌어올릴 재료가 없다라는 표현을 썼죠. 그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 재료가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시장에서 생각하는 좋은 재료가 호재가 아닌 악재 쪽으로 흐를 수 있는 재료가 시장에 슬금슬금 나오고 있다는 거. 그 시점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추세선을 그었을 때, 특히 이 부분에서도 이렇게 추세 연장선을 그었었죠. 그래서 무너지고 난 다음에 되돌리는 자리, 다시 무너졌다 다시 되돌리는 자리, 거기서 또 추세선 연장하는 구간.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가 어쩌면 이번 바운딩의 마지막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예측입니다. 만약에 지금 26,500을 완벽하게 뚫어주는 모습이 미국 시장에서 나온다면 27,000까지 봅니다. 그러나 만약에 돌파하지 못하면 정말로 우상향, 추세는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의 고점이 나오고요, 이렇게 고점이 나오고, 이렇게 고점이 나옵니다. 근데 이 고점에서도 이 연장선에 맞을 경우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죠. 10개 중에 7, 8개가 그 확률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이 재료 없는 상태에서 시장을 이끌었던 현재의 모습에서 재료가 소멸되고 시장에서 재료로 예상했던 부분이 재료가 아닌 상황으로 간다면 투자가들은 어떨까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어제 미국이요. 의사록이 공개를 됐는데 이 의사록 내용을 보면 기준금리가 아마도 현행이 유지될 거다라는 것이 연준에서 얻은 결심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행 유지로는 시장을 못 끌어올립니다. 이 시장은 금리 인하를 원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물론 GDP 성장이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GDP로 보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되지만 아시겠지만 고용에 있어서만큼은 그래도 견조하게 버티고 있다라는 거죠. 경기 침체가 둔화가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연준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별로 큰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시장에서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냐면 정치권에서 트럼프가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했었죠. 레리 커들러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이 사람도 역시 50bp 정도 금리 인하를 원했습니다. 근데 어제는요, 펜스 부통령까지도 금리 인하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강력하게 연준을 압박하는 모습이 나오죠. 근데 사실 이게 왜 금리를 인하할까요? 경기 둔화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부동산 경기가 꺾이고 있어서 부동산을 받치기 위한 전략적으로 금리 인하가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주가가 하락한다, 뭐 주가가 불안하다, 아니면 경기가 둔화된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연준이 이거를 받아들이게 되면 독립성이 훼손되는 건 둘째치고 다음에 어떻게 행보를 해야 될지 결정을 못하게 됩니다. 연준 자체적인 움직임이 필요한데 정부권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모습은 시장을 금리 인하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확실해지겠구나 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저께 기술적 분석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어저께 제가 아마 며칠 전 똑같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후에스팬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갑니다. 화살표 보시면 아시는데요. 보통 이렇게 해서 고점이 누웁니다. 이러면서 주가는 빠지게 돼 있거든요. 지난번 한번 고점을 만들었고요. 그다음 끄트머리에서 세 번째 고점이 있었고요. 또 그 끄트머리에서 세 번째 고점이 있었던 양상의 모습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연장선에서 고점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일단 시장이 약세권이 있고 5일선을 살짝 이탈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5일선 이탈하는 부분에 있어서 올라오는 기준 전환선에서의 지지력 테스트를 어저께 보이는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시장에서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재료가 없는 상황이라면 전환선이 유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을 가져야 되죠.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매수와 매도가 충돌하는 과정 속에서 매도 우위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IMF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신흥국 위험자산이 갑작스런 자금 엑소더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슈를 짚습니다. 하나는 중국과 무역 분쟁에 있어서 재점화되는, 그러니까 무역 전쟁이 재점화됐을 때 오는 리스크, 그다음에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리스크, 이 두 가지인데요. 일단 브렉시트는 1년 연장에 대한 얘기가 시장에서 많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일단 불확실성을 약간 제거하기 위한 시장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무역 협상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저께 제가 중국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이 금을 자꾸 사재기 한다. 달러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보인다. 이 얘기는요. 언제든지 무역 분쟁을 발발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일단락 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그냥 끝나야 되는데 유로존의 110억 달러의 관세 부과하면서 무역 분쟁을 또 일으키려는 트럼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중국에서 무역 협상이 마무리가 안 되고 재점화되나, 마무리되고 유럽에서 재점화되나, 일단 무역 협상이 시장에는 상당한 위험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신흥국 위험 자산이 상당히 자금이 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고 그것이 시장을 흔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 견해로는요. 지금 무역 분쟁이 끝나는 과정이냐고 본다면 절대 아니다는 거죠. 첫 번째 단추를 낀 상태이고 아직은 다 끼어지지 않은 상태, 그리고 두 번째 단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게 현재 무역 협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보호무역이 시장에는 결코 좋은 상황으로 끌고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장기화되면
결국 정말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 그래서 미국도 양적 완화, 금리 인하 뭐 이런 것들의 카드를 끄집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시장의 상승으로 가거나 시장을 이끌어가려면 지금 시장은 상당히 높은 지대에 있다. 주가가 더 한번 밀리는 모습이 나와야만이 그 효과는 커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만기를 끝났는데요. 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어제 미국장은요, 상승을 못했어요. 그래도 하락폭을 줄이고 끝납니다. 근데 일봉상으로는 음봉입니다. 어제 그러면 왜 못 올라갔을까요? 일단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을 거다라는 분위기를 일주일 전부터 시장에서 계속 보고서를 냅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역시 이 얘기가 나오죠. 12일 날 웰스파고하고 JP 모건 체이서가 첫 번째로 실적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거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